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전략 세우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오늘 약한데요. 두 분의 현명함을 또 빌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오늘장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업종은 바로 철강주입니다. 개별 이슈, 그러니까 머스크 효과를 받고 있는 몇몇 종목들 상한가에 가기도 했고 급등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몇몇 종목들, 기존에 달렸던 종목들은 좀 쉬어갑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지금부터일까요? 정태근 팀장님이 이 섹터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 전부터 좀 강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르신 이유 뭐예요? 개별 이슈 때문이에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섹터라든지 가는 종목이 상당히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바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자칫 추격 매수했다가는 조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핑계내서 뭐 그동안 관심 있던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면은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의 어떤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올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중국 모멘텀이 다시 그러니까 시장의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중국 모멘텀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철강뿐만 아니라 화학과 관련돼서 뭐 소위 말하는 중국 리오프닝 이쪽은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조정실 매수 관점으로 섹터를 두셨다. 그런데 오늘 사실 철강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론 머스크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아 그룹주들이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거든요. 그쵸? 베스텔 지주는 지금 상한가 유지가 되는데 세아 제강 지주는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데요. 이 안에서의 변동성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공급 계약 체결한 건 좋은 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일론 머스크 테마가 이제 아침적 부각이 되다 보니까 회사 이름에 세아가 들어가는 것들 다 떴어요. 다 떴다가 일단 매수로 출발을 하고 다 떴다가 이게 세아그룹이 이 창업주 아래쪽으로 회사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세아 제강지주가 있고 세아 홀딩스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계약을 맺은 그 세아 창업 특수강은 세아 홀딩스 아래에 있는 세아 베스트 지주 아래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올라갔다가 세아 제강 지주 쪽은 아닌가 보다 그쪽 밀리고 지금 세아 베스트 지주란지 세아 홀딩스만 지금 이제 강하게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르면은 수혜주 쪽으로는 연속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납품 털인데. 일단 납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세아제강 이 얘기가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좀 신빙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다 떴다가 이제 세아 베스트 지주, 그러니까 세아 베스트 지주가 중간 지주사거든요. 이 회사와 이 회사의 또 연관성 있는 기업들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세아 베스트 지주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건 이 갭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봉이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갭 상승보다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을 좀 더 신뢰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갭을 띄웠다라는 것보다는 길게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중간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하게 되면서 그걸 다 밀어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갭을 띄웠다라는 것은 조금 어찌 보면 이 갭에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뛰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놓느냐. 유지하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에 들어가서 매수도 힘들지만 뭐 어차피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까다로운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는 호재이지만 그 수혜주 안에서의 변동성은 보셔야겠고요. 이성웅 이사님, 철강 주시는 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정태근 팀장님은 조정 시 오히려 매수 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신사업 쪽으로도 뜨거웠던 종목인데 뭐 닷새째 음봉이고요. 오늘은 일단 살짝 조정받으면서 양봉 전환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빠져요. 현대제철도 같이 좀 조정이고요.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까요? 이제는 다 반영됐고 양의 모멘텀도 이제 선반영돼서 이제는 판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선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어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30조 원의 시가총액을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기업들,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도 주가에 반응이 있다가 지금은 조정인데 상반기의 키는 그래도 그 양회,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또 가까운 일정에는 철강주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행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중국에서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을 단행하고 나서는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철강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주가에 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시장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한 번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30조 원의 시가총액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짧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외에 대안으로 다른 그 실적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성장이 수반되는 대형주는 흔치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철강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룸이 더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급히 가서 전 체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좋은 쪽 많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중국의 이 경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안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긴축 우려는 여전하단 말이죠. 이렇게 네. 돼서 다시 한번 또 고강도의 금리 인상과 함께 또 한 번의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가면 어쩌나라는 고민도 깊어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선 긍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의 지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방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 반응들을 봤을 때는 네. 작년과는 명확히 다르고, 그다음에 업황이 바닥을 봤던 그 업종 같은 경우,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질 만큼의 우리가 지켜보는 데이터들이죠.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빠져있고 줄어드는 재고를 바탕으로 그 정도만을 반영해 우선 주가들은 올라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예외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 수요가 회복되는 기점으로 해서는 상승에 대한 방향성, 속도, 특히 속도 같은 경우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많으면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얻을 게 좀 더 많다. 같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나요? 지금 민감주 안에서 이만한 쪽 없는데 라는 네. 의견이세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강보다는 화학 쪽을 좀 더 좋게 보고요. 그리고 화학 쪽 같은 경우도 다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의 어떤 그 증설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철강을 하니까 철강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양해는 핑계고요. 양해는 핑계고, 어쨌든 지금 중국의 철강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자국 내에서 철강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외부로 수출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요인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뭐 터키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어쨌든 중국 자국 내에서도 철강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철강들 같은 경우는 40%가량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부동산을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중국 자국 내에서 철강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외부로 나간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철강의 수요는 동반해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중국에서 나오게 되는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으로 되는 물량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한 20%가 됩니다. 유럽 전체 물량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20% 다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는 거기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유럽에서 어쨌든 그 터키에서 공급받지 못한 물량을 어쨌든 다른 데서 구매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공급이 그 수요가 조금 우위를 보이는 시장이 나타나게 되고, 수요가 좀 우위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가격 인상 효과도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갈지 안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철강 업황이 2021년도 초반까지 좋았었던 그런 흐름들이 다시 어떤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철강사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철강주는 일단 관심을 가진 게 맞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경기 우려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괜히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을 만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쪽의 신용카드 소백을 보게 되면은 11월 달까지 감소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다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비가 안 꺾였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미국의 1월 달 소매 판매도 보게 되면은 개인 소비 지출도 중요하겠지만은 소매 판매도 본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소비는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수치를 내는 거고 소매 판매는 기업 입장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판매 쪽으로 봤을 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 저희 같은 전문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경기 우려감들이 실제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온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제 겁을 먹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시장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네. 포인트에 좀 집중하자. 두 분 다 공감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급하게 올라온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땐 지금 잡는 네.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글로벌 철강사 대비로 여전히 한국 철강주들이 싸다라는 의견이 증권사에서 많았잖아요. 네네. 여전히 지금 싼 구간인지 그 안에서 그럼 답을 찾는 게 맞을지 네. 토픽까지 여쭤봅니다. 일단 그 고평가 저평가를 평가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간편하게 보는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싼 건 맞아요. 오. 대형 철강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퍼가 5배 이하입니다. 네. 근데 이걸 또 중소형까지 확대를 시켜도 10배가 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소위 싼 건 맞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격은 싼 구간인데 이게 앞으로 어쨌든 수치가 좋아지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좀 봐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철강 대장은 이제 현대제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도 싶어요. 현대철 주셨거든요. 아, 예. 네. 그랬었죠? 근데 변화 없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지금 원활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장의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의 어떤 미지수,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체 매출의 75%가 철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종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을 그래서 그런 여러 토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뭐 예전에 현대차 쪽으로 매년 차량 경량과 관련돼 가지고 핫스탬핑 강판 13만 5천 장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2차 전기 연결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단 현대제철을 이제는 철강 대장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때와 지금과 관점은 여전히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했지만 그때도 목표가는 4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4만 원에 대한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3만 원까지의 움직임. 35,500원 매수 가격. 그 이하로는 계속 매력적으로 보셨어요. 사실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기회를 안 줬었거든요. 네네. 38,55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네. 지금 35,850원. 이 자리도 매력적으로 보고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네. 일단 241선 지지받는 게 중요하긴 한데 35,000원 이하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에서 다뤘던 스타베스트 지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 급해요. 우리가 급한 거지 시장은 안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4만 원까지 여력 보셨습니다. 그대로 쭉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네요. 현대제철, 철강주 안에서 다시 한번 끌어오를 수 있는 이들 추세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탑픽으로 현대제철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약했던 시장 안에서 프로들은 어디를 봤을까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역시 코스닥을 하드캐리한 쪽이죠. 로봇주입니다. 거침없고 주저없는 이 대기업의 베팅, 로봇주 대세 굳히기에 들어갈까. 사실 이제는 수급 쏠림 끝났나 싶었어요. 네. 오늘 가는 걸 보면서 살아있구나 또 네. 느낍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주신 거 맞아요? 네. 이사님? 네, 그런 관점이 중심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대기업들의 투자 단행 그 부분과 함께 두산그룹 같은 경우가 두산 로보틱스를 연내 상장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오는 이익과 관련한 시가총액 즉 밸류의 키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로봇주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 이야기 오늘 불태우고 있는 걸 이렇게 불타오르게 한 재료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네. 이 상장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두산이 그동안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반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실 때 네. 두산 못 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상장 이야기 나오니까 또 두산도 가고 네. 다른 로봇주들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이 시장에서 이 내용을 반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밸류 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조 단위 몸값에 대한 부분은 기정사실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오. 올라오는 거는 확실하고요. 이게 뭐 100% 확신은 없지만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는 그 정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는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로 들면 우리가 나오는 매출액 올해 기준으로 한 140억 정도의 예상되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성장에 대한 요소가 대입이 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가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추정 실적을 최상단으로 잡아서 가지고 올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1차적인 주가의 고점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직은 뭐 1조 원이 일반적으로 밴드 하단 정도였다고 하면은 한 2조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영혼을 다 모아서 몇 년째 실적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보니 시장은 최근에 그런 점을 받아들이는 시장입니다. 챗 GPT, 우리가 보고 있는 로봇.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확장해서 한 부분 생각해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그만큼의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좀 변동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네. 레벨업이 아니라 네, 변동성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네. 지금은 조단위의 몸값이 기정사실화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산정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뭐 통신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로봇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 로봇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에 대한 궁금증도 들거든요. 연결고리의 질문으로 같이 좀 여쭤볼게요. 일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 맞죠, 팀장님?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팀을 승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로봇이 뭐 AI를 비롯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라는 얘기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게 된다라면 로봇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자동차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아시겠지만 AI 로봇이라든지 그 UAM이라든지 이쪽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로봇 얘기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이미 패권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이제 패권 경쟁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먹을 걸 좋아해서 좀 먹는 걸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음식점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선을 한 거예요. 선을 한 건데 이제 어느 이제 기업은 이제 중국집을 하겠다, 이제 냉면집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삼성과 현대는 이제 중국집을 하겠다, 이제 주로 서로 이제 중국집 하겠다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과 이제 현대가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가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의료용 로봇 쪽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간 이유가 어쨌든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일상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일상화 속에서 가장 먼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가 어쨌든 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에 의료용 웨어럴 로봇 뭐 잼스 이미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의료용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로봇이 나올 예정인데. 이제 이걸 하게 된다라면 이게 스타트를 끊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 로봇 이런 가상인간 이쪽으로 좀 더 진화가 될 거고, 홀로그램 좀 더 진보를 시켜서 AI 로봇 쪽으로 진화가 될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왜 했겠습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로봇의 자율 수행 기능을 이것을 이제 자율주행을 적용시키려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 이전에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캐시카우가 먼저 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일단 올해 먼저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삼성과 현대 싸움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제 서비스형 로봇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된 거고요.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은 LG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전 쪽은 삼성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대기업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 로봇 안에서도 어느 섹터가 좀 더 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신호, 어떻게 보면 힌트죠. 힌트를 받을 수 있다. 의료용 이쪽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벤트성으로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받을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27일 바르셀로나에서 MWC 열립니다. 이동통신 박람회이기는 한데 로봇 출시할 거란 이야기도 있고 두산도 여기 참가한다고 하잖아요. 관전 포인트와 함께 로봇주가 다시 또 레벨업할 기회로도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뭐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 성장에 대해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산업이 대부분 나가게 되죠. 뭐 AI라든지 로봇 그 중심으로 확장을 해서 소프트웨어 쪽까지 이게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로봇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개인을 넘어서 이제 산업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게 구체화된 시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MWC라든지 거기에서 좀 발달된 부분의 로봇들 우리가 처음에는 그 스마트 팩토리로 보여줬다고 하면 이 부분은 1차원. 근데 다관절을 통해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게 이번에 뭐 협동 로봇 부분, 그다음에 실제 뭐 보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술이 올라온 걸 이번에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지금 주가는 뭐 그런 점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MWC에서 새로운 걸 보여준다고 해서 막 열광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어느 정도로 나아가 있구나 정도의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오늘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취하면 더 가겠지?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서 변동성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이슈만 나오면 다 같이 레벨업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1월에 이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신고가를 다시 쓰고요. 리포트발 효과받는 로보티즈도 거래 너무 많이 실리거든요. 이쪽 진짜 살아있나 봅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아니라 정말 장기 관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 트렌드에 우리가 정말 편승하는 게 맞을지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미리 탑승을 했다고 하면은 끝까지 고유의 가보는 영역이면 겁니다. 괜찮을 텐데. 끝까지 가보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측면에서는 바라보는 시각, 매매에 대한 관점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매매로 진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진입을 해서 장기로 가지고 가기에는 자칫 상승에 대한 룸보다 빠졌을 때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매매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에 대해서도 좀 전체 포트에서 한 10% 이내로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주 예전에 잡았던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 단기 트렌드에 편승하셨다면 여기서의 주의는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초강세 보이는 로봇주 안에서 보시는 쪽 궁금합니다. 우선 협동 로봇 쪽을 보고 있어요. 시세가 협동 로봇이요? 이게 두산의 로보틱스 때문에 협동 로봇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삼성의 투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단행이 됐고 그러면서 협동 로봇에 대한 밸류의 잣대가 됐고 그러면서 유로메카라는 종목이 반응을 했는데 그 시총의 갭이 아직 큰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한 투자의 욕구가 있을 거고 투자의 단행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럼 유로메카가 지금 탑픽이에요? 네네. 오늘 투자 주의 종목이기도 한데 이거 네네. 괜찮습니까? 네, 저도 주의를 하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시총이 한 3,200억 원대 수준이에요. 2025년 기점에 공통적으로 협동 로봇은 상용화가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년치의 이익을 미리 가지고 와서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됐을 때 그리고 나서 1조 원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5천억, 1조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됐을 때 그 정도 시각으로 열고 보시는 거고 매수가는 한 29,800원, 여기에서 현재가가 31,200원입니다. 35,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좀 타이트합니다. 35,000원 정도 수준. 이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업종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한 15% 정도는 가볍게 상승을 하기에 가격을 대입을 했습니다. 손절가는 26,00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단기 이평선에 훼손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손절에 대응을 하는 점은 왜냐하면 단기 이평이 훼손됐을 때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뒀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기업 쪽으로 인수될 가능성 혹은 투자받을 가능성도 보고 지금 투자를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그 부분은 저의 뇌피셜을 투영을 한 거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회로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 종목의 시총이 좀 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손절 라인은 26,000원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35,000원까지의 뉴로메카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